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 상계백병원의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저희 비욘드에서 함께하는 두 번째 방송인데요. 네. 첫 번째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주변 그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 생방송은 처음이라서 네. 제가 좀 긴장했던 것 같고, 오. 지난번에 이제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이니까 긴장하시지 않고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 들어오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 소개를 조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백병원의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동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은 이제 정형외과 내에서 척추 질환을 전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뿐만 아니라 척추 측만증, 그다음에 같은 척추 변형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랑하실 부분도 한 가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계백병원 척추센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척추센터로서 많은 그동안에 이제 9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그 창립자의 척추센터를 만드신 석세 교수님과 그 이후에 김진혁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거쳐가시면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젊은 저 말고 또 다른 임동주 교수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주제는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정하셨어요. 네. 이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번 여기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약간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에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척추 질환을 보면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척추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의 그리고 증상 뭐 이런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신데요. 약간 몇 가지 미리 예시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다. 네, 오늘 제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잠시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외래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결정하시고 입원하시면서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주제를 제가 몇 개 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혹시 시간이 되면 치료한 수술 케이스 몇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모형까지 이렇게 들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강연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척추 질환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강연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졌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 척추가 구성되어 있는 척추 앞부분인 척추 이 몸통과 뒤쪽인 후방 구조물 사이에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가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좁아져 가지고 여기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해서 이런 만성적으로 통증이나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진 단면인데요.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전방에 위치하는 구조물이 되겠죠. 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관절이 있고 뒤쪽에 관절 돌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위치하는 이 구멍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크기의 척추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에서 좁아진 척추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있는데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겪으면서 두꺼워지고 앞에 있는 이런 황색 인대가 비대해지면서 관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작아졌죠. 그러면서 관이 좁아지면서 이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심한 케이스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퇴행성, 그러니까 꼭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디스크, 관절, 인대 등이 복합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끼쳐서 관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이제 분류를 보시면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후천성인데요.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에 제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고 그 외에도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성 다치거나 했을 때도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요인 때문에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라도 말씀드린 척추관이 좁아서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척추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협착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요통,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 다리가 저린 것이죠. 하지 방사통. 그리고 신경성 파행이라고 파행이라는 것이 쩔뚝거리면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걸으면서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엉치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영상이 되고 일정 기간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쉬었다 가고 또 걷다가 쉬었다 가고 이런 신경성 파행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합착증의 진단은 다음과 같이 기본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CT나 MRI를 통해서 이제 신경이 눌린 것을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수술적 치료 이외의 모든 치료를 말하는데 약물이나 주사 치료 그리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수술적 치료는 눌린 것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감압술, 단순히 눌린 것을 제거해 주는 단순 감압술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이제 제거해 주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감압술과 유압술을 함께 해주는 수술 것이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 후에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에 대한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 예정이십니다. 예. 이제 엉치가 아프면 그 고관절 말하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엉치 자체가 잘못되어서 고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척추가 신경이 눌리면 엉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엉치가 아프니까 척추 때문에 아픈데 정형외과 이제 고관절 진료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고관절이 이제 척추가 이제 고관절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척추 진료를 거꾸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관절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관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중을 디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아프면 이제 고관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움직였을 때 양반 다리를 하거나 이런 특정한 움직이는 자세에서 아프면 이제 고관절 때문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척추 때문에 이제 그 엉치가 아픈 것은 이제 체중 부하와 관계없이
앉아 있거나 뭐 지속적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 있을 때는 체중이 네. 뭐 서 있을 때 아플 수 있고 걸을 수도 아플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체중이 딱 디뎠을 때. 예, 그렇죠. 그때 그때는 고관절 때문이고 체중이 디딘과 관계없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또 앉아 있을 때거나 누워 있거나 해서 저린 증상처럼 이렇게 통증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척추 때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척추 때문에 아픈 경우는 주로 엉치가 빠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엉치가 빠진다는 표현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다리 쪽까지 내려오면 이 다리가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신경의 이제 이상 소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척추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환자분들께서 미리 내가 아픈 엉치 통증이 고관절 때문이다, 척추 때문이라를 구분하실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시면 처음에 이제 시간을 어느 과를 방문할지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정형외과여도 이제 고관절을 보시는 분한테 갈지 아니면 척추 전문으로 갈지 한번 체중을 실어 보시고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외래를 보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척추관 합작증 진단을 받았다고 이제 뭐 서너 달 치료 받고 왔는데 효과가 없어 왔다고 방문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러면 MRI 찍어 보셨냐 여쭤보시면 이제 MRI는 찍지 않고 엑스레이만 찍었다. 그리고 척추관 합작증을 진단받고 4, 5번 뭐 이렇게 3, 4번 척추관 합작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엑스레이는 이제 척추관 합작증 진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검사지만 우리가 아까 척추관 좁아진 거를 보려면 MRI나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고 계속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증상이 경미한 같은 심하지 않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엑스레이만 찍고 이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같은 것을 해볼 수 있으나 통증이 이제 한 달 정도 치료했는데도 계속 지속이 되거나 이렇게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척추 합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인 MRI를 검사를 해서 내가 이 통증이 원인이 척추 뼈 때문인지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런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제 MRI는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걸 이제 대학병원에서 다른 추가적인 똑같은 MRI 검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결과 가지고 치료 병행이 가능할까요? 예. 그 MRI가 이제 고가의 비싼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자주 찍을 필요도 없고 자주 찍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3개월, 6개월 이내에 MRI면 충분하고요. 그냥 일반 외래 보실 때는 1년 이내 MRI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찍은 MRI가 있으면 다른 병원 진료 보실 때 꼭 챙겨서 들고 가시면 이중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MRI 장비는 이제 최신급이고 더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래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MRI를 처방을 내면 비싸다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좀 저렴한 데서 찍고 오겠다고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서 바로 찍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MRI라고 하더라도 이제 차도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형차가 있고 이제 큰 차가 있듯이 MRI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조금 해상도가 좋은 MRI는 약간 비싼 경우가 있고 약간 좀 해상도가 조금 적은 MRI는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 MRI 장비가 이제 많이 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외부 MRI라고 해서 뭐 진단을 못 하거나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함께 MRI와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제 또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MRI를 찍고 환자분을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심한 단계가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상이 이제 수술하는 경우면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환자분께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그 정도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를 하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자기가 건강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미리 수술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고령으로 인하면 그 마취 합병증이라든지 회복하는데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MRI가 심하다 하더라도 증상이 거기 딱 맞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맹장에 걸리는 환자들이 이제 맹장염 때문에 맹장을 떼내는 수술을 하듯이 맹장을 걸리지 않았는데 미리 맹장을 제거하는 사람이 없듯이 척추 협착증 MRI상에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이렇게 좁아져 가는 거잖아요. 그 관이. 근데 이게 그러면 좁히지 않게 저희가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술을 안 하더라도? 그 척추관 협착증이 말씀드린 대로 이 관이 좁아지는 게 앞쪽에서 디스크, 뒤쪽에서 후관절, 그 후관절 안쪽에 인대가 자라나서 두꺼워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암에 한 번도 안 걸리는 분도 계시듯이 살아가시면서 척추 때문에 전혀 고생하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척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듯이 이런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노화가 되는 이제 관절이나 퇴행성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런 퇴행성 변화에 대응을 해서 건강하게 척추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운동을 하면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건강한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수술은 나중에 고려하는 게 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술을 결정해서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4, 5번 요추 4번, 5번 때문에 수술을 계획하고 입원하셨는데 그 위에 윗마디 뭐 3번, 4번이 협착증이 중간 정도로 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MRI 보면서 이번에는 4, 5번이 심해서 수술하는데 3, 4번도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협착증 정도는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하는 김에 해달라. 그러니까 저도 이왕 하는 김에 3, 4, 5, 6 다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아주 심하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것처럼 미리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한꺼번에 하는 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정말 심한 부위만 수술을 하고 제일 심한 부위를 하시고 또 모든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여러 개의 MRI에서 심한 부분이 있더라도 환자분의 증상이 맞는 부분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여러 부분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필요한 부분 이런 선택을 해서 최소한의 그 범위로 수술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요? 왜 다 수술하면 근데 왜 좋지 않아요, 선생님? 일단 그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지나가는 요즘에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80 넘으신 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뭐 80세 이상의 환자분을 증상이 전혀 없는데 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네. 모셔다가 MRI 찍으면 MRI상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있죠. MRI를 찍어보면 협착증이 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MRI상 그 협착증이 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MRI상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MRI상 이상이 있고 그 MRI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위만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게 가장 좋은 결과로 네. 나오는 거죠. 수술 결과가.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시술이 능사, 수술이 능사 이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요즘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의료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의료진 수준으로 이제 많은 지식을 알고 외래 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단을 다 하시고 본인이 치료 방법까지 다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협착증 4, 5번인데 시술을 해주세요. 아니면 협착증 3, 4, 5인데 수술할 정도로 심하니까 수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듯이 그 단순히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할 정도는 충분하지만 특히 이제 환자분이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이분을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그 MRI나 증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환자분의 상태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고령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이가 또 고령에 따라서 심장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 투석을 받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환자분의 맞는 치료를 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시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술로 진행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 나타났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한 이후에 그다음에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충분한 시기라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시술? 이제 척추외과 학회에서 권유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이제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3개월 이상 해보셨는데도 좀 나아지는 경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의료진 선생님하고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는 저희 비욘디에서 얻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비욘디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그 훌륭하신 그 교수님들이나 의료진들께서 의학적 지식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당장 수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때문에 이제 외래를 이제 척추 협착증이 이제 심한데도 불구하고 외래 방문을 안 하시고 이제 막 참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외래 방문해서 협착증이 있다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척추 협착증 증상,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지에 방사통이 있다든지 걸으면 통증 때문에 쉬었다 갔다를 반복하는 파행이 있다든지 하시면 바로 내원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제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방치하는 것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결정할 때는 한 명보다는 2-3명의 척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종합하는 게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비가 왔을 때 척추가 협착증 때문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비가 발생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세 분의 의사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이제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수술하지 말라고 하시고 한 분은 수술을 하라고 하시면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그 세 명 중에 두 분의 의견을 이제 결정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두 분의 의견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분께서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시면 조금 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한 번 더 해보시는 쪽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세 분 다 이제 수술하라고 하시면 일치지만 두 분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시고 이제 한 분께서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하시면 말씀드린 이런 마비 증상이 없으시면 또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면 보존적 치료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이제 하시는 것이 더 어차피 수술은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제목은 이제 내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잘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척추협착증 때문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 오시면 진찰을 하는데 이제 누워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발목을 뒤로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뒤로 이제 제껴 보세요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근력을 체크하는데 이제 힘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 모를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발목이 이제 안 제껴졌는데 그때 외래 때 처음 발견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협착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발가락이라든지 발목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좀 알고 계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발목 힘이 떨어지면 걸을 때 자꾸 이제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마비까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런 스트레칭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척추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발목 운동 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발가락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 해보시면은 확실히 전과 비교해서 갑자기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상 증상을 더 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동구파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척추협착증이 무섭다기보다는 모든 질환에 있어서 미리 요즘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하고 조기에 병원 내원해서 진단을 하면 어떤 병이든지 뭐 암도 요즘에 다 많은 확률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척추협착증도 미리 너무 심하게 되기 전까지 미리 정확한 진단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다리가 움직이거나 이런 이제 안 움직이거나 이런 근력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리면 특히 천추신경이라고 2, 3번, 4번이 눌리면 방광이나 이런 대소변 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모님들이 화장실을 이제 소변을 못 본다 해서 응급실로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뭐 전립선도 있을 수 있고 방광 기능이 또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이제 비뇨기과 질환인 줄 알고 오셨는데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보시고 비뇨기과적 이상이 없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허리 MRI 찍어보면 척추가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오는 응급 수술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방광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선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신다면은 비뇨기과를 먼저 찾아가 보는 게 맞는 거죠, 순서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요일을 못 느낀다는 그 의미가 이제 소변을 이제 누고 싶다는 그걸 못 느끼는 건데,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 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뭐 6시간 아니면 뭐 낮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화장실 이제 요일을 못 느끼시니까 화장실 갈 필요성을 못 느끼시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좀 척추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척추일 수도 있다. 원인이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선적으로는 이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약물 치료가 했는데도 조금 통증이 경감되지 않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당이 높은 신경차단술이나 성형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조적 치료를 선택해서 3개월 이상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3개월 보존적 치료 해보시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 아까 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척추 협착증 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신경학적 이상 소견, 하지 근력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생겨서 또는 방광 기능이 때문에 장애가 생겨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충분한 보존적 치료 2~3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쳐봐도 그렇고 이제 많은 척추 전문 병원도 있고 많은 의료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없이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본인 몸에 이제 한 번의 선택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치료법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많이 진행되었었던 오랜 기간 이제 치료가 진행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이런 확실한 방법을 하는 것이 새롭게 막 신기술이 된 것보다는 저 같으면 이제 검증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안전한 수술 방법을 하라고 이제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말했었던 게. 일단은 이제 눌렸기 때문에 이제 눌린 것을 제거하는 단순 감압술, 그리고 이제 감압술을 하는 거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현미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뭐 내시경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눌린 것을 제거하는 단순 감압술. 그다음에 이제 협착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축부까지 크게 이제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후관절을 파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압술 이후에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하는 감압술과 유압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이제 나에게 맞는 걸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행했던 수술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수술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새로운 수술 방법을 시도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검증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혹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재발하느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재발률도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제가 척추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로 따지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3, 4, 5번 수술을 했다. 그러면 네. 그 부위에서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이제 수술하지 않은 인접 부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환자분들께 허리 수술을 했다고 목 디스크가 안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수술 때문에 이제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관계없이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퍼센테이지 누가 수술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약 3에서 5% 정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발이 겁나서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의료진과 잘 선택해서 이제 결정하시면 의료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뭐 약물 복용을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운동법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 결국은 약물 치료라기보다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된 이후에는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허리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재발 가능성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물리치료 받으시러 다니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다니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본인이 가만히 엎드려서 편하게 있으면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헬스장을 끊어서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운동을 하시면 꼭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하게 전신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이것도 이제 아플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담배를 또 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앉는 자세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앉느냐 항상 제가 의자 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자 앉거나 식당 가시더라도 테이블을 이용해서 앉으러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복합적으로 잘 하시면 수술을 꼭 하시더라도 잘 재발률 낮출 수 있고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수술 안 하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딱 모이면은 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100% 완전히 좋아지느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100%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수술 안 하시겠다. 수술 안 할래요. 수술 안 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눌린 신경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가 될 수 있고 인대가 될 수 있고 관절이 비호가 돼서 신경을 누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눌리고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눌리고 있는 신경을 이제 안 눌리게 만들어줘서 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내 팔이 문에 끼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끼어 있는 팔을 빼주는 것이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에 오랫동안 끼어져 있으면 그 상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이 오랫동안 누워져 있으면 통통한 이런 신경이 납작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신경도 약간 핑크 색깔 빛이 띄는데 너무 오래 눌려져 있으면 이 핑크색이 아니라 누렇게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한 7-80% 좋아진다고 제가 한 이유는 이제 눌려 있던 부분이 제거되면서 좋아지는 부분 7-80%는 좋아지는데 20-30%는 이미 손상받은 신경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 내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따로 신경 치료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들은
신경 손상도가 덜하니까 제가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90% 이렇게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수술적 치료는 싫다. 선입견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못 걸으시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면 휠체어 태우고 그런 분들은 이미 신경의 손상 정도가 너무 이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부위를 수술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90% 좋아지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60, 70%밖에 안 좋아지신 분들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경 손상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신경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내용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 분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이러느냐.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사람에 따라서 신경의 손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의사가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분들보다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한 7, 80% 좋아진다고 저희가 목표로 이제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7, 80% 정도도 그래도 진짜 많이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잘 치료 받으시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일상생활 하시고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운동 다 하시고 이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제 건강한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환자 자신들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비욘디 4월 달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이 질환이 어떤 거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충분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픈 게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문제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혈관 문제 때문에 아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철저하고 그다음에 정밀한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같은 정도의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젊고 건강한 분이 계시고 비교적 어떤 분들은 당뇨, 고혈압에 심장질환까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척추 치료를 하는 것이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후에 열심히 자기가 운동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런 것들을 병행하려고 하는 환자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고 그리고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선생님이 이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받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남주님께서는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데 이제 다리가 화끈거리고 가끔 다리가 찌릿찌릿하시대요. 그래서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시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전방 전이증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혈관 문제 때문인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린 것은 신경이 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걷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쉬었다 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혈관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걷는 거 관계 없겠죠. 혈관은 앉아 있을 때도 계속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약간은 이제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로 혈관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심하게 더 아파지시면 혈관 문제를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혈관 문제는 그냥 생기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당뇨나 또 아니면 또 이런 다른 혈관의 심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꼭 걷지 않고 평상시에도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아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고파님께서 비욘디 채널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아파서 여러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너무 저리가 아파서 걸음을 5분도 못 걷는 상태가 지금 되셨는데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판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3일 전에 주사를 맞으셨고 이제 1시간 정도 걸어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상태 호전을 위한 운동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일 전에 주사를 맞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사 효과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사라는 것이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마취할 때 받는 그 리도카인하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섞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도 계속 증상이 없고 좋으시다면 아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주사 치료는 너무 자주 받는 것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6개월에 한 3번 이내로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상태 호전을 위한 운동, 좋은 운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척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척추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굴곡 운동이 도움되겠죠. 네. 이렇게 윗몸 일으키라든지 그리고 이제 등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뒤로 하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옆쪽 운동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요? 실내 자전거가 도우면 우리가 페달을 돌리기 때문에 페달을 돌리면서 옆구리 운동이 이제 옆구리가 강화되게 되겠죠. 근데 그런 페달 운동을 보시면 헬스장에 가면요, 선생님. 이제 뭐 틀어놓으시고 정말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분 계시고 아니면 완전 파이터처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떤 강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거 없는데 어떤 좋은 운동이라도 그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유발되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특히 척추 협착증은 숙이면 이제 증상이 없으나 뒤로 신전했을 때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뒤로 신전했을 때 통증이 오면 그 운동은 통증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걷는 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모든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좋겠죠. 건강에. 그리고 3번째는 척추에는 특히 수영이 좋습니다. 수영이요? 자유형 특히 뭐 다른 보다는 수영 중에서도 이런 자유형을 하시면 그 허리 근력 강화도 되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좌우로 돌리기 때문에 목에도 좋습니다. 네, 이런 뒤꿈치 들기 운동 같은 건 어때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족저 근막염일 때 좋은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사 치료를 이제 6개월에서 3번 정도만 맞으시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3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상태가 좋아지면 더 이상의 치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통증이 좋아지면 그 예방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증상이 없는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주사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더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통증이 좋아지면 이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운동들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자님께서는 약을 먹으면 방사통이 덜한데 계속 이제 얼마 동안 먹어야 하는지 약을 끊으면 반사통이 다시 나타나신대요. 이제 약을 평생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이제 먹으셨는데 한 3개월 이상 먹으신 것은 이제 먹어도 계속 이제 통증이 오시면
첫 번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 싶고요. 척추 합자증이다 진단을 내셨으면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번 다음 단계인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드렸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너무 유익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플러스 치료. 네. 선생님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 해주실 거죠? 네, 기회를 주시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